자, 이번에는 제가 재미있는 곡선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 곡선은 명칭은 Oxygen Dissociation Curve입니다. 산소 해리 곡선이죠. 자, 지웁니다. 지우고 갈게요. 제가 산소 해리 곡선을 이 칠판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기억하라던 몇 개의 수치를 보게 될 텐데, 제가 여기다가 40, 100을 써놓겠습니다. 헉? 뭐지? 100? 40?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150을 써놓을게요. 150. 그리고 왼쪽은 뭘 써놓냐면요. 제가 saturation을 쓰겠습니다. saturation은 S로 주예요. 포화도입니다. saturation O2입니다. saturation O2. 자, 그리고 밑에 X축은 pressure O2입니다. 산소의 압력, 탄소의 포화도.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우측에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을 그어놓고 이 직선의 뭐라고 했냐면 저는 컨텐트로 하겠습니다.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CO2가 아니에요. 컨텐트입니다. 컨텐트. 함량을 얘기하죠. 함량. 자, 그 전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제가 계산을 또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몸속의 헤모글로빈은 어느 정도 양의 산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헤모글로빈 g당 산소를 가질 수 있는 양입니다. 헤모글로빈 1g당 가질 수 있는 산소의 양은 1.34ml입니다. 1.34cc. 캠퍼스코플 아니에요. 네. 1.34cc. 그런데 여러분들은 혈액 100cc당, 즉 0.1L당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은 15g입니다. 계산은 쉬워지네요. 자, 그러면 혈액 100cc당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헤모글로빈이 가질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15g 곱하기 1.34 하면 되죠. 그러면 약 20ml O2 0.1L가 됩니다. 지금 제가 단위를 잘못 썼는데요. 자, 그 뒤에 보면 사실 슬라이드 뒤에 거 보면 여기 조금 수치가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는 0.39로 나왔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0.34, 0.39 뭐 편한 식으로 하세요. 책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0.39 곱하기 15g/dl죠. 그러면 20.8ml O2 100cc 블러드입니다. 자, 계산이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15g의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0.1L당 100cc당 우리는 21ml O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폐에서 혈관이 지나가다가 모세혈관이 지나가다가 폐포를 딱 보는 순간 모든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양이 100% 포화되는 것에서 약간 낮아서 약 97, 98% 정도의 세츄레이션을 갖죠. 그래서 그것을 압력별로 모두 다 해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100인데 네. 산소의 압력이 100이면 다시 말해서 폐포의 산소의 압력이죠. 100이면 여러분들은 98%의 포화도를 가지고 허파를 떠납니다. 자, 허파를 떠난 혈액이 몸을 한 바퀴 돌면서 세포에서 사용한 PO2 40ml 순주에게 산소를 주고 40이 돼서 돌아옵니다. 40.
75% 정도 됩니다. 자, 이 그림이 얘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이야기를, 그러나 정확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죠. 뭐냐면 폐포를 지나가는 혈압 산소의 그러니까 폐포의 압력이 산소의 압력이 100이면 100일 때 그 옆을 지나가는 혈액에 포함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은 100개 중에 98개가 모두 산소에 손을 잡고 떠납니다. 그리고 세포로 내려갈 때까지 절대 헤모글로빈은 산소에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견장에 내려가서 티슈 옆에서 세포 옆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여기 산소가 40이네? 그러면 드디어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다 내려놓는 게 아니죠. 100개가 가서 정확하게는 98개가 가면 그 중에 23개만 내려놓고 나머지 75개는 그냥 가지고 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산소를 헤모글로빈이 가져가서 그 산소를 다 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 그래프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허파를 지나가는 그 혈액에 100개의 산소가 있다면 내려놓는 것은 25, 나머지 75는 그대로 오죠. 자, 이것이 중요할 점은 뭐냐면 우리 혈액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산소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것이 이래야만 하냐면 기체는 어떻게든 공급되어야 하고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생물들은 기체가 산소가 공급되어야 한다면 그것을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은 헤모글로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질질질질 전부 다 새거든요. 자, 이 그래프의 곡선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 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헤모글로빈만 가지고 특성이죠. 이렇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보세요. 압력이 떨어집니다. 압력이 떨어져요. 90 떨어집니다. 80 떨어집니다. 70 떨어집니다. 압력이 떨어지더라도 헤모글로빈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산소와. 만약에 이게 직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비례적으로 산소를 놓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제가 아까 폐포의 압력을 떨어뜨렸었죠. 숨을 멈춰서. 제가 100에서 80, 70으로 뚝뚝뚝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내 허파를 지나가는 혈액은 절대 산소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100개가 포화되는 경우는 없겠죠. 왜? 압력이 떨어지는 만큼 산소를 놔버리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호흡을 안 해도 여러분들의 폐포를 지나가는 모든 혈액은 거의 100개 또는 적어도 95개, 94개는 모두 다 산소를 운반하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40입니다. 40 어디서 봤죠? 네, 세포가 가지고 있는 산소의 압력이죠. 즉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손잡고 내려가서 주위에 아무리 압력이 떨어져서 나 이거 못 나, 나 이거 못 나 라고 가죠. 그러다 여기 40이네? 드디어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더라도 웬만해서는 고지 반응을 못 느끼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한 2000m 올라가더라도 고지가 아니에요. 왜? 2000m 올라간들 압력이 예를 들어서 90에서 80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90%의 포화도를 가진 산소를 가진 혈액이 여러분들의 몸에 공급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는 이것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거나 위험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고통을 느낄까요? 그게 보통 한 2500에서 3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을 고지 트레이닝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보통 낮은데 1500 태백산에 가서 1500m 가면 그건 고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고지 훈련장이라고 해놓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높은 산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라산이 뭐 195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도 고지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거기 가서 힘들어요 고지에서 숨이 막혀요 막 지랄하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95%의 산소 포화도를 가지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프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Oxygen Dissociation Curve입니다.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PO2가 100일 때 압력은 97.5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포화도는. 그리고 그때 혈액이 가지고 있는 산소의 양은 약 21 ml O2 per deciliter blood입니다. 써놓은 거죠. 여기 있습니다. 여긴 content입니다. concentration 또는 content. 여기는 saturation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그래도 놓지 않아요. 그러다가 40이네?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세포에서 40에서 39, 38, 37 뚝뚝뚝뚝 떨어지면 헤모글로빈은 훨씬 더 빨리 손을 놓습니다. 자, 이 아래 보시면 점선으로서 직선이 하나 보이죠? 요거는 뭐냐면 사실은 산소가 운반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헤모글로빈에 실려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혈액의 물에 용해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용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그 경우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일 때.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헤모글로빈이 가져가는 산소의 양 실선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에 용해되는 양을 더하게 되면 약간 조금 더 올라가서 결국은 98%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압력이 600 760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압력이 600까지 오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을까요? 그냥 21 ml입니다. 왜? 헤모글로빈이 캐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헤모글로빈은 이미 100에서 만땅 채워집니다. 그러니 압력이 높아진들 더 이상 로딩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600으로 늘게 되면 직접적으로 녹아드는 dissolve되는 용해되는 양은 증가할 수 있죠. 그러나 그래봤자 그것도 2% 정도밖에 또는 2ml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PO2는 100일 때는 98%가 saturation 되고요. PVO2 다시 돌아오는 saturation 다시 말해서 세포 수준에서는 75%로 떨어집니다. 75%는 다시 세포로 돌아오게 되죠. 자, 잠시 여기서 이 그림을 하나 또 그려볼게요. 제가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면 교수님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양이 15g이면 그것에 100% 로딩되면 그리고 압력이 100이 아니고 그거보다 높아져도 결국 우리가 캐리할 수 있는 양은 21 ml밖에 안 되네요. 네. 교수님 저거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헤모글로빈의 양을 높이면 됩니다. 만약에 헤모글로빈이 15g이 아니고 20g이라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높아지죠. 왜? 함량이 많아지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15 곱하는 게 아니고 1.39 곱하기 20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캐리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이 많아지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늘어나요. 그래서 혈액이 잘 지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했죠. 운동을 해가지고 유산소 능력이 상승하고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혈액량 증가할 때 어떤 성분이 증가한다고요? 네, 헤모글로빈의 양은 아주 많이 증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헤모글로빈의 양은 증가보다 혈장량의 양이 증가합니다. 왜? 어차피 15g만 가져도 우리는 충분하고도 남을 산소를 이미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헤모글로빈의 양이 많아질수록 유리한 거 아닌가요? 유리하죠. 네, 유리합니다. 더 많은 산소를 가져가요. 근데 걱정 없어요. 왜? 당신 100%못 쓰거든. 어차피 25% 쓸 건데 많이 가져갔는데 뭐 할 거야? 어차피 25 쓸 텐데. 나머지 75는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왜 더 필요해요? 혈액만 더 진해지고 그래가지고 혈관의 저항만 늘어날 텐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동을 해도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없거나 그러한 현상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폐와 혈관이 만나는 면적은 테니스 반코트 충분하고요. 여러분들은 15g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고요. 충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을 똥 말똥 숨이 목까지 찰 때까지 훈련을 하고 아무리 백을 써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산소를 헤모글로빈은 항상 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훈련을 통해서 호흡 기능이 좋아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제 말이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적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캐리할 수 있는 양이 또 적어들죠. 1.39 곱하기 10으로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 21ml가 아니고 14ml밖에 안 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빈혈일 경우 그렇게 되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줄어든 것이 매우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산소를 캐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3밖에 안 가져가니까요. 여기 보세요. 21로 가져가서 돌아올 때 15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예 가져가는 게 13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여기서 사용하는 양을 뚝뚝뚝뚝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산소 공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산소 해리곡선의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것은 지울게요. 산소 해리곡선은 이동합니다. 산소 해리곡선은 이동합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이동하고요. 왼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면 이렇게 되겠고요.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먼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PCO2가 증가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결국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증가하면 옥시전 디소시에이션 커브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또 있습니다. H+, 수소 이온이 증가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수소 이온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산성화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우리 몸의 템퍼처가 체온이 증가하게 되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 3-DPG가 증가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외워야 될까요? 네, 외우셔야 됩니다. 교수님 외우기 싫어요? 쉬워요. 어떻게 해요? 운동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운동할 때 어떻게 되죠? 산소가 사용되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죠. 예, 이렇게 됩니다. CO2, PCO2가 증가하죠. 자, 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우리 몸이 산성화됩니다. 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체온이 올라갑니다.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2, 3-DPG가 증가합니다. 교수님 2, 3-DPG가 뭡니까? 대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성되는 대사 부산물입니다. 적혈구에서 2, 3-DPG라는 물질은 대사가 왕성해질수록 높아집니다. 자, 대사가 높아진다는 무슨 일일까요? 더 많이 산소를 사용하고 ATP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2, 3-DPG가 증가하죠. 자, 그러니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운동하는 상황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데요. 또는 어떠한 불리함이 있죠? 자, 지금부터 제가 또 그려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100. 그리고 제가 이번에 40을 한번 해볼게요. 40. 자, 가져갔다가 내려놓는 위치입니다. 정상일 때 100으로 가지고 가서 75를 가지고 오죠. 25만 씁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죠. 훨씬 더 많이 내려놓습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적게 내려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헤모글로빈은 너무 신기한 게 산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지만 필요한 곳에서 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추가로 이 성질을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헤모글로빈은 언제든지 손을 놓을 용기가 충분히 있죠. 언제? 운동할 때,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할 때죠. 어떻게 센싱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PCO2 증가, H 플러스 증가, 체온 증가, 2,3-DPG가 증가할 때 모두 다 그 중에 어떤 하나라도 또는 컨비네이션으로 작동할 때 헤모글로빈은 손을 놓을 용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물질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를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 보어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어 효과라고 합니다. 보어 이펙트라고 하죠. 자, 그럼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뭘까요? 요 네 개 조건이 거꾸로 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오히려 그 산성이 아니고 알칼리성 되거나 2,3-DPG가 뚝뚝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PCO2가 뚝 떨어지거나 템퍼처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지금 산소가 별로 필요 없는데 굳이 내려가서 산소 다 줄 필요 없잖아. 그냥 가지고 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굉장히 똑똑한 녀석이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맨 왼쪽의 그래프를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빨간 선입니다. 쟤는 뭐지 또? 저건 디소시에이션 커브가 아닌 것 같은데 뭘까요? 요거는 마이오글로빈의 곡선입니다. 지금 우리까지는 우리가 헤모글로빈의 곡선을 봤잖아요. 여기는 마이오글로빈입니다. 마이오글로빈이 어디 있죠? 네, 세포 안에 있습니다. 혈액이 산소를 손을 잡고 이동하는 것은 헤모글로빈이고, 이 헤모글로빈은 혈관 내에서 산소의 캐리어입니다. 근데 얘가 세포 안에 딱 가서는 이 헤모글로빈이 덩치가 너무 크니까 못 들어가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혈관이 굉장히 구멍이 작아요. 요만 했습니다. 헤모글로빈이 저만하니까 요 구멍을 제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없네, 한소 없네, 쟤 40인데 나 이거 줘야 되는데, 그리고 툭 줘요. 그럼 산소가 딱 이동하면 세포 안에서 누군가가 그걸 받죠. 그 녀석이 마이오글로빈입니다. 이 마이오글로빈은 헤모글로빈보다 더 센 놈입니다. 산소를 웬만해서 손을 안 놔요. 어디서 놓나 보세요. 20 또는 25에서 본격적으로 내려놓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배우는 것은 티슈의 산소의 압력이 40이라고 배웠는데 40에서 얘가 받아가지고 놓지 않으면 얘 큰일 나잖아요.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혈관이 여기 있습니다. 세포가 있습니다. 있죠?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 맞죠? 자, 제가 얘기할 때 혈액이 내려오면 PO2 100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설명한 거는 여기에 PO2는 40이라고 얘기했죠. 실질적으로 미토콘드리아하고 산소를 써서 여기에 존재하는 PO2는 25입니다. 교수님, 40은 뭔가요? 여기에서 내려오는 산소, 여기서 나가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섞여요. 그래서 25가 100과 섞이는 과정에서 4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혈관이 상대하는 압력은 40이고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산소의 압력은 25입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는 헤모글로빈이 캐리했지만 여기서 받는 마이오글로빈, MB입니다. 마이오글로빈은 40에서 잡아서 내려옵니다. 야, 나 40인데 야, 누구 너 25? 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헤모글로빈이 못하는 겁니다. 왜? 헤모글로빈은 40이면 놔버리니까.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만약에 여기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손을 놔버리고 뭡니다. 미토콘드리아까지 캐리를 못해요. 그것을 마이오글로빈이 해줍니다. 굉장히 재밌죠? 헤모글로빈이 없는 동물들도 있어요. 대신 걔네들은 뭘 가지고 있을까요? 마이오글로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동물들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렁이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이 아닐 거예요. 마이오글로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몇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매우 오래된 형태의 헤모글로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강력했죠. 웬만한 압력이 있어도 잡고 안 났어요. 근데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변형됩니다. 그래서 100과 40에서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바뀌죠. 자, 산소의 이동은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의 이동을 하죠. 산소는 어떻게 이동되는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산소는 헤모글로빈이 이동시켜줍니다. 일부 매우 적은 양은 직접적으로 혈액의 물 성분에 녹아 들어가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이동될까요? 재미있게도 이산화탄소도 헤모글로빈이 이동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가서 손을 잡고 가서 너 40이야? 했다? 그 이산화탄소 있어? 나 줘. 이러고 다 줘요. 이렇게. 착한 녀석이죠? 네. 헤모글로빈 3개로 저걸 지우고 갈게요. 지우고 갑니다. 헤모글로빈은 이산화탄소는 3개의 방식으로, 3가지 방식으로 캐리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직접 용해입니다. 직접 용해. 두 번째는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염. 중탄산염, 그렇죠. 바이카보네이트입니다. 바이카보네이트. 그리고 세 번째는 카브 아미노 혼합물. CARB, carb amino compound. 3개로 이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동되는 방식이 중탄산염으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죠. 중탄산 나트륨, 바이카보네이트. 직접 용해가 제일 적고요. 카브아미노 혼합물도 꽤 많은 양 이동합니다. 먼저 직접 용해를 한번 볼게요. 여기 파란 선 있죠? 파란 선에서 이 오른쪽이 혈액입니다. 혈액 안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을 그려놨습니다. 요 왼쪽은 혈관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혈관벽이에요. 죄송합니다. 요쪽은 세포, 조직 세포고요. 혈관벽, 이 안쪽은 혈관 환경이죠. 혈액이죠. 헤모글로빈. 자,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동합니다. 지금 여기 46이에요. 여기는 40입니다. 툭 넘어가요. 넘어가서 헤모글로빈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물에 녹아버립니다. 쉽죠? 자, 그런 이산화탄소가 다 녹지 않고 일부가 사실 꽤 많은 양이 헤모글로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헤모글로빈 안에도 물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녹아요. 다시 말해서 그냥 직접 용해입니다. 직접 용해. 들어가서 물이 있으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근데 많이는 없어요. 녹고 들어가죠. 자, 첫 번째 직접 용해입니다. 자, 두 번째 중탄산 나트륨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딱 들어갔더니 물이 있네. 녹을 수도 있지만 물과 결합합니다. 이때 특정한 효소가 있죠. 그게 바로 카보닉 엔하이드레이스입니다. 이게 탄산 탈수 효소예요. 탄산 탈수 효소. 그러면 H2CO3가 되고요. 다시 이거는 HCO3- 그리고 H+로 만들어집니다. HCO3 여기 중탄산염입니다. 요게 양이 많으면 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혈액으로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경우 H+ 양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에 있는 클로라이드, 염소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가 들어가서 H+를 중화시켜 줍니다. 자, H+와 헤모글로빈은
결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전히 나와 있는 CO2와 결합해서 카브 아미노 컴파운드를 만듭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이동해요. 하나는 직접 녹아버리고요. 두 번째는 중탄산염 HCO3-로 이동되고요. 세 번째로는 H 플러스와 헤모글로빈이 결합된 물질과 CO2가 결합해서 카브아미노 컴파운드를 만듭니다. 두 개는 화학적 성질을 이산화탄소를 바꿔버리는 거죠. 다른 것으로.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독하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거꾸로 탄소는 헤모글로빈을, 이거 억시 헤모글로빈이라고 합니다.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만난 것을, 결합된 것을 억시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요. 억시 헤모글로빈이 데리고 왔습니다. 얘네는 지금 100입니다. 얘네는 40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려줘야죠. 그러면 헤모글로빈을 툭 털고 O2는 바로 조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남은 헤모글로빈이 바이카보네이트와 나온 H 플러스와 결합해서 카브아미노 컴파운드를 만들죠. 헤모글로빈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산소 운반하랴, 또 봐도 눈치 보고 40이면 내려주랴, 너무 있어 그러면 또 이산화탄소 잡아오랴, 바쁜 애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식 여기다 써놨고요. H2CO3 카보닉 애시드입니다. 그 탄산이에요, 탄산. 요 수식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요 두 개만 외워두세요. 요 두 개.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요 공식과 내용을 여기다가 써드렸습니다. CO2는 레드 블러셀에서 카보닉 안하이드레이즈와 작동을 해서 H2CO3를 만들고, H2CO3는 HCO3- H 플러스로 되고, HCO3는 거기서 머물러 있거나 세포 밖으로 나가서 이동되고, 그때 H 플러스 혼자 남아 있으니 Cl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죠. 그 내용들 여기다 모두 다 적어놨고요. 보세요. Bicarbonate reactions are the major source of expired CO2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산소를 운반하는 기본적인 능력은, 기능은 헤모글로빈이 하듯이 이산화탄소가 운반되는 가장 많은 방식은 바이카보네이트입니다. 바이카보네이트. 이것도 공식입니다. 카보닉 컴파운드 다